채식주의자는 고기를 먹기를 거부하고 채식마저도 거부하고 결국에는 모든 음식물을 거부하는 그 영해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고요. 이 영해가 왜 고기를 거부했을까? 그리고 왜 채식도 거부하고 모든 음식물들을 거부하게 된 건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제목에 채식주의자라는 말이 우리를 좀 혼동시키지만 식습관의 형태로서의 채식주의를 얘기하는 소설은 아니에요. 제목이 오히려 소설의 진실을 가리는 그런 가림막 역할을 하면서 그걸 통과해 들어봤을 때 그 이야기 속의 진실을 알아듣게 하는 열쇠의 말이 키워드가 되기도 한다는. 그래서 타인의 시선에 만들어 놓은 채식주의자라는 이름을 뚫고 오히려 통상의 채식주의자가 아닌 음식물 먹는 행위마저도 거부하는 거식증과 같은 금식을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우선은 간단하게 그 한강의 채식주의자 소설에 대한 제 주변 상황들을 좀 말씀드리고, 한강의 소설이 이제 세 편으로 되어 있는 연작 소설인데요. 각 편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종교, 신학, 인문학적인 내용들을 조금 나누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저서 태극기와 한국교회 이 시대 유일무이한 책. 광화문 200만 명 운집 기념으로 다시 200만 명의 그 여세를 몰아서 이것 좀 초판 좀 소진합시다. 이것 좀 책 좀 읽읍시다. 이 200만 명 모여가지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오십시오. 예. 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뭐라 안 하겠습니다. 예.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메인 세미나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단한 준비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노벨상 채식주의자를 읽으시고 여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좀 토파보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코알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대 수석 입학의 기회를 포기하고 감신대 수석 입학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학번에 공부 잘하는 그런 우리 코알라님의 그 이미지. 그러나 공부만 잘한다는 것을 벗기 위해서 지금 되게 개 고생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코알라님의 기후 환경주의자. 그리고 미륵을 기다리시다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그 제도권 교회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코알라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시죠. 예, 오늘 그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좀 읽고, 네, 뭐, 기독교 또는 종교 또 인문학적인 좀 이렇게 평론 그런 내용들을 조금 진행해 보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읽었던 거에 비해서는 또 이렇게 네, 준비를 하면서 꼼꼼히 읽어보니까 네, 사실은 이렇게 그거를 어떤 그 방향에서 이렇게 해설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소설이다. 그래서 네, 우선은 간단하게 그 한강의 채식주의자 소설에 대한 제 음, 주변 상황들을 좀 말씀드리고, 음, 그다음에 한강의 소설이 이제 세 편으로 되어 있는 연작 소설인데요. 각 음, 편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종교, 신학, 인문학적인 내용들을 조금 나누는 음,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예, 채식주의자 한강은 2007년에 출간된 한강의 연작 소설인데요. 네,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이라는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한강이 채식주의자로 2016년에 맨 부커상을 수상했죠. 네, 이 맨 부커상 선정위원회는 불안하고 난감하면서도 아름다운 작품, 채식주의자는 현대 한국에 관한 소설이자 수치와 욕망,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갇힌 한 육체가 다른 갇힌 육체를 이해하려는 우리 모두의 불안정한 시도들에 관한 소설이다라고 알듯 모르듯한 수상 어렵다, 사유를 어려워. 네, 밝혔는데, 네, 제가 다 하고서 뭐 다 음, 해봤지만 음, 그 맨 부커상 그 선정위원회의 요 수상 소감이 짧지만 네, 굉장히 그 채식주의자에 대한 음, 어떤 비평으로서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음, 들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음, 이게 맨 부커상이 나왔네요. 예, 네, 예, 원래 아이고 음, 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한강이 네, 상 네, 받은 네, 거였는데 네, 네, 예, 네, 어쨌든 그랬고. 음,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이 10월 10일이죠.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굉장히 네, 오래된 것 같은데, 이번 달 10일 날 이제 네, 스웨덴 노벨상 그 할리먼에서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음, 음, 한강을 선정해서 발표했잖아요. 네, 이 선정 발표에서도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장이 이 네,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와 같은 한강의 작품에 대해서 극단적이며 취약한 여성의 삶에 대한 신체적 공감을 높이 평가했고요. 특히 음, 채식주의자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주인공이 육식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폭력적인 결과를 가혹하고 효과적이면서도 시적으로 묘사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니, 대략 내용이 뭔가요? 저 좀 아껴놨다가 읽으려고. 못 음, 읽었는데, 줄거리라도 좀 알려주시면. 짧게, 요 짧게. 뒤에, 어. 요 뒤에까지만 하고 네, 들어가면 좋을 네,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아, 예, 좋아요, 그냥 좋아요. 네, 네, 세간의 이제 한강 소설에 대한 이야기, 왈가왈부를 조금 살펴보고 네,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네네네. 사실 그 맨 부커상 선정위원회나 노벨문학상 심사위원회 이런 세계적인 평가랑은 다르게 뭐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교육청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해서 네네. 폐기를 권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네네. 작년 11월에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성 관련 도서를 폐기하는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내려보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 517종 중에 여기 보시면 채식주의자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음, 뭐 음, 눈먼 자들의 도시, 뭐 이거, 정재승 네, 박사의 책, 뭐 이런 네네. 책들도 다 음, 부적절한 이제 책이었다고 이렇게 공문을 음. 내려 보낸 거죠. Y 플러스 인체도 그러네요? 예, 요거는 Y, 이제 그 Y도 그러네? 그림 묘사가 어, 노골적이어서 남녀의 성기를 이제 물론 그림으로 그린 거긴 하지만 약간 이제 요런 어, 게 조금 수준이 낮다는 거죠. 이렇게 이걸 본다는 게. 예, 아니 어. 저거 아동 그림책이잖아요 저거. 그림책이에요. 그림 만화, 근데 성교육 좀, 도서. 저기 좀 보기 민망한가 보지. 예, 예. 예. 근데 이제 나도 안 봐서 모르겠다. 네. 성교육 도서니까 뭐 세밀한 묘사는 뭐 사진을 갖다 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만화식 그림으로 이제 음, 인체의 남녀의 그 신체를 묘사한 건데 네. 예, 그것도 이제 문제다. 그럼 뭐 음. 애들은 뭘 보고 배우라는 얘기인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실물. 아니죠. 실물. 알아서 아, 티내지 말고 그냥 몰래 예. 몰래. 그러면 예. 몰래 야동만 보게 되는데 뭐 하여튼 그런 그렇게 해야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돼버린 거지. 이런 거에 이제 한강의 채식주의자라는 소설도 그냥 도매급으로 음, 유해하다 이렇게 끼는 상황인데 음. 이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올해 시인으로서 황순원 문학상을 수상했다고 하시는 소광석 목사님이 그 수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네. 물론 처음에는 이제 한국 문학의 그 위상을 높인 점은 아주 경사여서 음, 축하한다라고 말하시면서도 음, 다만 이제 성경적 세계관과 그 방향이 아주 다른 것이 아쉽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 저의 자녀가 어린아이라면 음, 권독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음. 논란을 빚었는데 네. 요 평가가 좀 더 문제가 있어요. 그의 문학적 상상력과 추론, 그리고 음, 표현이 오해되어 음, 동성애를 비롯한 반기독적 교적 가치관으로 오염되거나 아이고. 학념화될 우려가 네.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어, 근데 채식주의자 어딜 봐도 물론 약간 에로티시즘에 대한 그런 묘사가 있어서 음, 너무 어린 아이들이 뭐 읽으라 그래도 안 읽겠지만 조금 음, 뭐 권독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저도 뭐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오해되어 동성애를 뭐 비롯한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건 조금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오징어 게임 있지 않습니까? 예. 오징어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보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 보다 보면 중간에 약간 야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오징어 게임이 웬만하면 이 정도면 그냥 애들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같이 보기 좀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음, 있겠다 싶어서 같이 못 봤는데, 예, 예. 요것 때문에 오징어 게임은 아주 유해한 유해한 작품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뭐 이런 것과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너무 어린아이들이 그 오징어 음. 게임 보기엔 거기 좀 안 보죠. 그거 19세 선정적인 성 이상이니까. 묘사보다는 예. 폭력적인 장면이 있어서 권하진 않는 건데, 네. 그래도 제가 몽골에 갔는데도 아이들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네. 하니까 이거 오징어 게임에서 근데 다 나오는 건지 봤어, 애들이. 이미 알더라고요. 다 예, 봤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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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도 네. 그나마 이제 한신대 명예교주이신 김경재 교수님이 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우리 사회와 결해 음. 말없는 지구촌의 수많은 억압받는 사람들이 음. 목마르게 기다리던 메시지였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음. 그럼에도 이제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우리가 마냥 즐거워할 일은 아니고 음. 한국 신학과 한국 교회가 부끄러워야 할 계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 주일인데 네. 그런 12칠 이상한 이제 집회가 있는데 이 개신교회가 진정으로 음. 십자군의 신학이 아니라 음. 십자가의 신학을 말해야 한다. 아, 약육강식의 괜찮다. 살벌한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는 동료 인간들과 생명 있는 것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음. 연대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고통을 줄여보려 실천적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그런 아픔과 그 고통 중에 있는 어떤 생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거죠. 음.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여러 평가들 중에 과연 채식주의자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밝혀낼 수 있을지, 특히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네. 그걸 받아들이고 또 좀 관심을 가져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채식주의자 내용으로 좀 음. 들어가 볼게요. 네. 음, 이 채식주의자는 뭐 고기를 먹기를 거부하고 채식마저도 거부하고 결국에는 모든 음식물을 거부하는 그 영해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고요. 네. 이 영해가 왜 고기를 거부했을까? 그리고 음. 왜 채식도 거부하고 나중에 모든 음식물들을 거부하게 된 건지를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음. 이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그 제목의 채식주의자란 말이 우리를 좀 혼동시키지만 네. 그냥 단순히 그 건강상의 이유나 뭐 웰빙 한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좀 동물, 육식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뭐 생태적인 그런 뭐 음. 가치관 때문에 채식을 지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식습관의 형태로서의 채식주의를 얘기하는 소설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사실 그 영어로 예, 뭐, 베지테리언이잖아. 어. 베지터리안이라고 이제 채식주의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음.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소설의 그 본질적인 진실을 음. 약간 가리는, 음. 제목이 오히려 소설의 진실을 가리는 그런 음. 가림막 역할을 하면서 또 음. 한편으로는 그걸 통과에 들어갔을 때, 이 한강이 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 속의 진실을 음. 좀 알아듣게 하는 열쇠의 말이 키워드가 되기도 한다는 그 음. 점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채식주의자라고 이렇게 지칭되잖아요. 이 여자 네. 주인공이. 근데 이 지칭이 이제 책을 읽는 독자들 밖에서도 음. 이 인물을 채식주의자로 이렇게 음. 생각하게끔 만들면서 음. 그 타자의 시선에 그 주인공을 그대로 이렇게 노출시키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가둔다라는 얘기죠. 음. 근데 이건 영희가 스스로 나는 채식주의자가 될래 음. 라고 이렇게 스스로 표현한 말이 아니라 그 음. 소설 속에서도 그, 그 영혜의 남편, 그리고 네. 그들의 가족, 그리고 언니와 형부, 그들의 시선에서 왜 쟤는 채식을 할까라고 음. 명령된 음. 규정 짓기에 이름 붙이기의 하나의 표현일 뿐, 영혜는 오히려 채식주의자라는 날보다는 네. 오히려 그 나중에 가면은 곡기를 끊는다고 그러죠. 예. 그래요? 그 금식을 하는. 음. 그래서 타인의 시선에 만들어 놓은 채식주의자라는 이름을 뚫고 오히려 통상의 채식주의자가 아닌 음. 모든 음식물 먹는 행위마저도 거부하는 약간 그 정신병원에 나중에 갇히는데 음. 거식증과 같은 어. 그런 이제 금식을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그 금식도 물도 안 종교적인 먹어요? 이유, 물은 먼저 마신다고 하는데 물을 거의 모든 먹어야지. 거를 안 음. 먹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러니까 될까? 예.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음. 종교적인 이유로 하는 무슨 그 유한한 제한적인 그 금식이나 단식이 아니라 음. 기한이 없는 음. 무제한적인 무제약적인 금식.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무언가 이제 구도적인 의미에서의 수행을, 그러니까 금식의 수행을, 전적인 아, 금식의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음.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뭐 요게 종교가 있나요,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기성의 어떤 종교는 아니고, 아, 종교와 같은 그런 구도자적인 이제 음, 금식의 수행을 음, 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코알라의 음. 분석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 예. 아, 영화로도 제가 그 나왔었군요. 내용을 어, 영화로 나온 게 있고, 네. 영화로 나온 거는 조금 소설의 전반적인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 저도 얼핏 이 영화를 본 생각이 들어서, 음, 기본적으로 이 영화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이 내용들을 좀 정리했는데, 이제 네. 뒤늦게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정독을 하고서는 조금 음, 한강의 그 깊이가 다르다. 그래서 좀 내용들을 좀 다시 다듬은 게 이제 지금 오늘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네. 이제 세 편의 채식주의자, 몽고 반점, 그리고 음, 나무불꽃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고, 중단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네. 이제 연작으로 이제 이야기가 각각 다른 시선에서 얘기가 되는데, 그게 하나의 이제 그 영해라는 인물을 그리고 있거든요. 음, 채식주의자는 영해의 남편이 화자로 나오고요. 그리고 음, 몽고 반점은 영해의 형부, 음, 형부가 나와요. 형부의 음, 시선으로 그려져요. 이제 음, 형부와 처제가 나오면 이때부터 이제 약간 유해도서의 음,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나무불꽃인데 영애의 언니가 주로 이제 그의 시점에서 그려집니다. 그러면 첫 음, 번째 이제 채식주의자 그의 이제 첫 번째 채식주의자 음, 거기를 보면 남편의 시선으로 그려지는데요. 음, 남편이 사실은 첫 마디가 이래요. 음, 이 책의 처음 첫 구절이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음, 지난 2월 어느 새벽 아내가 잠옷바람으로 부엌에 서 음, 있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나는 음, 우리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 적이 없다. 제가 음, 조금 중간에 생략하긴 했는데 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음, 아내가 꿈을 꿨다고 하면서 그 음, 꿈속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를 이렇게 먹는 그런 꿈을 꾸고서 음, 갑자기 이제 부엌에서 그 냉장고에 있는 고기를 다 끄집어내서 갖다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이 영애가 남편 밥을 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육식단이 다 사라지고 채식 식단만 올라오는 거죠. 음, 그리고 어느 날은 남편의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잠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남편의 시선으로 쓰여져서 그 영해 아내가 왜 그런 그 마음과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는지는 잘 드러나진 않아요. 또 남편의 시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고가 있고, 여기도 보면은 그냥 아내가 그냥 뭐 특별하지도 또 않고 그냥 평범한 여자라서 결혼했고, 뭐 이런 음,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내는 이제 불의지어 하는 것을 이제 싫어하고, 그리고 음, 채식만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 사장님의 어떤 그 만찬 자리에 같이 부부 동반으로 갔는데 아내가 이렇게 고기도 안 먹고 하는 그런 행동이 이제 자신의 어떤 출세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이런 시각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다가 결국은 이제 영해의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음, 이제 가족 모임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갔고, 그 이제 그 처가댁 식구들이 이제 고기를 이제 먹으면서 음, 영애가 고기를 아예 안 된다는 거를 입에 안 된다는 걸 알기 음, 때문에 강제로 먹이는데, 그때 이제 여기에 얼핏 이제 장인어른, 음, 영애의 아버지의 어린 시절부터 예, 좀 가부장적이었고 폭력이 있었던 것이 드러나는데, 이제 그 음, 영애에게 강제로 이제 고기를 먹이려고 하면서 그걸 음. 거부하자 이제 뺨을 때리고 이제 폭력을 아, 행사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아이고, 아버지는 예, 베트남에 참전했던 어떤 군인 출신으로 되게 이제 좀, 어, 그런 터프한 이미지겠지만, 이제 어린 시절에도 약간 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훈육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 영애가 예, 스스로 몸을 해하고 병원에 실려가는데, 이제 엄마가 다려온 왜 다 그런 걸 갖다 주시는 모르겠는데 흑염소 달인 그 한약을 먹으라고 몸보신을 하라고. 근데 이제 그것도 먹었다가 음, 뱉어 개워내고, 그리고 음, 병원 앞에 웃옷을 벗고 벤치에 앉아서 손목에 그은 상처를 입으로
그런 이상한 어,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이제 남편은 이제 다음 편에 음, 나오지만 이제 아내를 음, 떠나고 이혼하는 것으로 이 1편이 끝나죠. 어, 예. 좀 그러니까 이제 어린 궁금한데? 자녀들에게는 권독하지 않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요거를 자기 몸에 상처를 갖는다고요?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이제 병실에서 사라진 영애가 어디 있나 찾아가 봤더니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그 병원 앞에 벤치에 혼자 웃옷을 음, 벗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음, 손에는 사실은 상처 입은 작은 새를 꼭 쥐고 음, 있었고 이제 자기가 이제 상흔이 났던 그 손목을 이렇게 음, 핥고 있는 모습이 있었던 음, 거죠. 음, 그러니까 약간 이상 행동이죠. 그리고 남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내의 행동에 결국 이제 음, 아내를 이제 마음에서 접고 이제 그 음, 다음 배 보면은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근데 네. 이거 미안한 얘기지만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면 음, 그 상처에 있는 피를 찾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강님이 음, 한강 작가님이 잘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음. 그게 육식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몸에 피를 마시는. 아, 진짜. 마신다는 표현보다는 그 예. 핥는다라고 했으니까 그 음, 상처를 그 동물적인 표현이죠. 그 동물들이 상처가 나면 음, 이렇게 어미 동물이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음, 상처 난 데를 이렇게 핥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점점 인간의 어떤 그런 윤리나 규범이나 그리고 어떤 음, 그런 음, 사회적인 그 시선에 아랑곳 없이 자기가 음, 느끼고 또 그 가는 대로 자기 몸을 내어 맡기고 있다라는 거를 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음, 자기가 한 마리의 상처받은 새와 같은 존재로 그 다른 이제 그 길바닥에 떨어진 그런 어떤 새를 주워서 그걸 이제 꼭 안고 있었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음. 이제 영화 속에서는 이렇게 근데 꼭 굳이 그 고기 안 먹겠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앞에서 고기를 구워서 막 강제로 먹이려고 했는지는 알 아, 수 이것도 없지만 맛있는 거니까 먹이고 싶었던 그 가족의 마음은 예. 이해하지. 예. 그렇지 너무 않습니까? 마르고, 그러니까, 그 부부 관계도 트러블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처가댁 식구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제 요거를 제가 조금 이제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인데 그 네. 책을 보면은 트러블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음, 최고의 트러블을 일으킬 것인지 음, 또 그렇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지가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했는데요. 음, 여기서 트러블은 이제 젠더 트러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기존의 이제 페미니즘은 젠더가 이제 사회적으로 규정된 것이고 섹스는 이제 생물학적인 음, 구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좀 음, 단순하게 했는데 음, 이런 버틀러나 이렇게 포스트 모던적인 페미니즘에서는 음, 젠더라는 것도 굉장히 그냥 구성된 예, 음, 그리고 그게 아주 고정된 게 아닌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 여성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뭐 아내로서 어떠해야 되고 딸로서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젠더적 정의라는 거는 사실은 나의 정체성의 이 진정한 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음, 정체성에서 기반한 어떤 나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진정한 나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 젠더의 규정과 함께 나를 규정한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음, 영애가 이 소설 속에 남편의 시선으로 인해서 좀 타자화돼서 좀 감춰져 있지만 그런 음,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 음, 영애는 이제 스스로에게 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첫 번째 소설에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그렇긴 하지만 과연 나는 누구이고 내가 지금껏 살아온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 예, 남편이든 가족 구성원이든 지금 눈앞에 있는 사회의 규범 질서는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어, 그것이 이제 꿈으로 표현된 무의식처럼 억압적으로 다가왔을 때 음,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저항하는 전복적인 트러블 기제가 에, 이 고기를 거부하는. 예. 음, 근데 그 남편이 보기에 이 사람이 굉장히 무덤덤하고 연약한 아내인데 나는 이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할 때 음, 그것은 굉장히 단호해 보였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여성, 특히 여성으로서의 여성의 몸이 이 음, 고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껏 자기를 억눌러 왔던 그게 가부장제든 아니면 뭐 국가주의든 음, 보편주의든 그 나를 어떤 관념으로 어떤 개념으로 어떤 규정이나 명령으로
그거를 음,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예, 전복적인 음, 트러블을 만드는 하나의 음. 근데 진짜 트러블이 생겼죠. 예, 그렇죠. 남편과의 관계, 가족 간의 음, 관계에서. 음,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규정된 젠더성이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몸의 예, 정체성, 음, 나라고 하는 자아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어, 좀 폭력적으로 아니면 좀 기이하게 또 음, 정신병적으로 그려지지만 이 영애는 음, 자기를 지금 찾아 나가고 있다. 예, 음, 그냥 살고는 있지만 정말 이제 죽은 듯이 이렇게 살았던. 근데 이게 보면은 남편과 무슨 기쁨이나 가족 안에서 어떤 삶의 이 음, 의미가 어떻게 보면 영애는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저항, 그 나를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 그 폭력에 저항하는 몸부림이 음, 이 고기에 대한 겁으로 나타났고 이걸 음, 조금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출가라고 하는 구도의 과정을 떠나는 음, 하나의 구도자의 첫걸음이고 음, 그래서 생명을 내 안에 갇혀 있던 진정한 생명을 놓아주고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음, 그것을 벗어서 해탈해서 참된 나를 찾으려고 하는 처절한 몸짓이 이런 세상이 보기에는 거식증과 같은 음. 이상행동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심오한데요? 아, 힘들죠. 예. 아, 예. 너무 머리 아팠어요. 와, 이거, 아, 그래서 이게, 와, 진짜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하다. 그냥 이게 스토리만 봤을 음, 때는 그냥 페미니즘 얘기? 그건 너무 음, 단순한 해석이고요. 예, 그리고 그냥 뭐 채식을 뭐 옹호하는 거? 이건 음, 전혀 갈피를 못 잡은 거고. 어떻게 예, 보면 오늘 우리 현대사회의 인간의 영혼이 당하고 있는 어떤 억압과 음, 고통, 음, 그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개인의 내면에 담긴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울분, 절규 음,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소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이거 청소년한테 좀 힘든 도서가 아, 예, 그 많네요. 제가 아, 봤을 때는 머리가 너무 아픈데. 권독을 해도 애들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지를 예, 못하겠는데, 이거. 읽으라고 해도 애들이 좀 재미없고 이상한 장면만 잘 뭐 눈여겨 볼 수도 있겠고요. 뭐 네. 좀 이상한 장면으로 가볼까요? 그 단어들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 예, 또, 지금 예. 이미 그 전에는 제가 우리 그 한기톱 채널에 조금의 수익의 이익이라도 될까 해서 좀 예, 노벨 문학상에 대한 해설을 해서 좀 많은 예, 조회수가 나오면 좋겠다 했는데 예. 벌써 이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미 금기어가 많고 많죠. 그거는 수익과 상관이 없어요? 포기해야 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구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근데 이제 노벨 예, 문학상 수상 작품에 대한 해제니까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음. 더 문제적인 걸로 가보겠습니다. 예. 오, 두 번째 소설은 몽고 반점이라는 제목의 소설인데 아, 영애와 네, 형부의 이야기고 영애 어, 형부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돼요. 근데 영애 형부는 어, 미디어 아티스트예요. 이렇게 카메라로 어떤 미술 음, 작품이나 이런 그 자연물들을 찍고 그것을 연결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건데 네, 영애의 몸 엉덩이에 그 네, 어릴 때 생기는 반점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그 아내의 말을 들어요. 어, 아내가 그 말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처제에 대한 그 음, 이해할 수 없는 흥분에 빠지게 되죠. 어,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미지로 이렇게 집착하다가 이제 스케치를 하면서 자기의 미디어 아트 작품을 구상하고 거기 예, 주인공으로 영애가 되기를 이제 예, 꿈꾸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영애가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이제 자취방에 응거하는데 이제 네, 영애를 찾아가서 그 너의 몸에 이제 꽃을 그려놓고 그것을 이제 음, 촬영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그렇게 몽고 반점으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꽃이 피어나는 음, 듯한 그런 이제 잎과 아름다운 꽃들을 이제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비디오로 촬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디오로까지, 이제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여성의 몸만이 아니고 이게 남성의 음, 몸에도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음, 같이 연결된 어떤 모습으로 그거를 음, 형상화하고 그걸 촬영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자기가 아는 남자 후배에게 요청을 해서
그걸 이렇게 남자 몸에 그려놓고 이제 음, 포즈를 취하게 하지만 이제 음. 실제적인 어떤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 형부가 얘기하자 그 후배가 뭐 이상한 걸 다 이제 본인은 못하겠다 하고서 가죠. 그러자 이제 형부가 이제 자기 몸에 이제 어느 아는 분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몸에 그려놓고 자기가 직접 이제 형부와 처제가 건널 수 없는 강을 아, 건너게 진짜? 되는데요. 아, 예. 그 장면이 끝나고 이제 지친 몸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아침 이제 아내가 그러니까 영혜의 언니가 찾아오고 웬 남자가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누워 있는데 자기 동생 여동생 영혜는 누워 있으니까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웬 갑자기 남자가 생겼나 하고 그 음. 남자가 누군지 보려고 그 캠코더에 찍힌 영상을 보는데 남편이 거기 딱 있네. 예. 그래서 갑자기 불편하네. 정신병자들이 예, 예. 있다고 불편하게 신고를 돼버렸네. 예, 하고 그때 영애는 요 장면인데요. 아이고. 네. 베란다 창문을 열고 꽃이 그려진 벗은 몸으로 예, 밖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섭니다. 음, 그리고 그 형부 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그 밖으로 음, 뛰어 날아오르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지만 아, 그 영해의 몸에 그려진 타오르는 꽃과 같은 그 육체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못하고 자리에 멈춰져 있죠. 자, 음. 이제 유해 도서죠? 그러니까, 예, 와, 이거, 청소년들이 이해하기에는 예, 굉장히 그 예. 수위가, 그러니까 수위라는 게 어떤 성적 묘사의 음, 수위가 아니고 음, 이 그래서 상황 구도와 상황 설정이 좀 그러니까 어떤 일상적이지 않네요. 묘사나 이런 게 딱히 뭐 이렇게 선정적이고 이렇다는 건 없고 이게 포르노그래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 에로티시즘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성적인 욕망이 주는 그런 것이 인간의 내면의 어떤 해방구 출구가 될 수 있는지를 그려내 보이고 있는 거는 같아요. 음, 그래서 요 부분에서 조르주 바타유의 에로티시즘이라는 책이 음, 떠올랐는데 음, 그 내용 그 한 구절을 보면 충동을 극단까지 몰아가면 그것은 죽음과 그리 멀지 않다. 정상적 삶으로부터 욕망으로의 이행 과정에 죽음에 대한 근본적 유혹이 있다. 에로티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정된 형태의 와해. 다시 음, 말해 현재의 우리 뚜렷한 개인들의 불연 속적 질서를 또 그것을 떠받치는 일정한 사회적 삶의 형태들의 와해다. 그러니까 에로티시즘이 우리의 기존의 어떤 사고관념이나 그런 일상의 안정적인 그 기반을 흔들게 된다는 건데 그 음, 끝은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영해가 하나의 음, 그 개체로서 그리고 어떤 자기 여성의 몸을 가진 그 육체로서 자기가 자기 되고자 할 때 그 초월을 향해 나아가는 지점에 이제 에로티시즘, 성적 욕망의 과정이 있는 건데 그것이 약간 예술적인 충동과 이렇게 미묘하게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음, 이 지점에는 성과 속의 경계도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음, 퇴폐적이거나 세속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한강의 소설 묘사를 보면은 그것이 뭔가 종교적인 초월의 감정과도 같은 음, 아름다운 어떤 몸의 승화 과정으로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억압된 욕망이 표출되면서 진정한 자기를 음, 자의식을 갖게 되는 영예의 모습을 갖게 이렇게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해의 몸에 그 남아있던 몽고 반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몸의 흔적인데 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과도 같은 남아있는 그 무의식적인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음, 그게 형부가 그려준 왜 형부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 그렇구만. 아름다운 그 꽃의 형상 속에서 그리고 에로틱한 그 몸집의 어떤 예술적인 촬영 상황 속에서 음, 이제 아주 아름다운 미적인 형상물로 이렇게 변형되죠. 그리고 음, 자신의 욕망을 끌어올리는 에로티즘적인 절정으로 이끌어가요. 근데 물론 그 끝은 음, 죽음을 향한 열망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몸과 몸이 뒤섞이다 보면은 음, 이제 내일도 없고 오늘도 없고 그냥 여기서 뭔가 이 그 절정의 쾌락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음, 이제 판타지에 빠지거든요. 그게 엑스타시죠. 예. 음,
그러니까 이 에로틱한 하나됨의 그 경험 속에서 육체는 죽어 없어질 것뿐이지만 그 죽음의 찰나를 자기가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나 형부, 언니도 이 고기를 먹지 않는 영해의 몸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에로티즘적인 예술적 그 경계 상황 속에서 뭔가 몽고반점이 꽃으로 화하면서 벌거벗은 영예의 몸은 화려한 어떤 새로운 차원으로 비상을 꿈꾸는 그게 이제 다시 몸이 사는 환생과도 같은 정말 존재하고 싶은 그런 존재하려고 하는 어떤 그 존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음. 물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허무와 죽음이 있고 일단 또 어려워, 너무 생생한 지금. 허무. 예. 근데 네. 그 지금 한마디로 지금 이 몽고 반점에서 그 에로틱 에로티시즘의 그 어떤 실천을 통해서 해방을 모색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네요. 예. 근데 뭐 이게 무슨 주체적인, 뭐 주도적인 그런 실천이라고 음, 하기보다는 영해를 계속 이끌어가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자기한테 이렇게 갇혀져 있던 어떤 자기인 거죠. 근데 음, 음, 그것이 이제 고기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형부와의 사이에 어떤 금기와 같은 것에 대한 그것을 위반하는 어떤 예술적인 행위 속에서 자기 또 다른 내 속의 나를 이제 표현해내는 음. 그런 장면이 바로 이 몽고 반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로티시즘은 나를 온전히 그 나의 욕망에 내어 맡기는 거거든요. 욕망의 대상물인 그 에로티즘의 대상에 나를 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진정한 자기의 나를 맡길 때 진정한 에로티즘적인 어떤 쾌락의 극치, 이게 극락이죠, 이게. 음. 극락의 세계에 가 닿게 되는데 그게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영해는 지금 이 과정이 극락에 자기를 초국한 어떤 극락에 내 몸을 온전히 드러내고 표현하는 그 상황으로 나가 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죽음과 가깝다. 이렇게 아마 근데 표현을 해볼 수 그 있을 겁니다. 지금 저도 이제 몽고 반점 내용 몰랐기 때문에 지금 처음 들었는데 딱 들으면서 제일 떠오르는 게 마강수예요. 아, 마강수도 이 마, 성적 마강수랑 비교하기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 어, 마강수를 그 한국 그 근엄하고 권위주의적인 한국 사회에서 너무 음, 어 악마시 취급됐기 때문에 음. 부정적 이미지가 있지만 마강수 교수가 연세대 국문과 교수였거든요. 이거 뭐 그리고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예. 아니 그러니까 노벨상이라. 아니 그 한강 음. 작가가 연세대 국문과 8구학번인데 마강수한테 배웠을 거예요. 제가 그렇겠네. 마강수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모르지만 음, 지금 마강수가 추구했던 문학적 그 어떤 성적 그 에로티시즘과 그 어떤 자유를 통해서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궁극적 해방을 추구했던 게 음, 마강수의 문학의 음, 어떤 지향성이었거든요. 근데 그 마강수 문학이 한국 사회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좌초됐는데 음, 한강이 나름대로 자기 문학에 이걸 끌어와서 세계 보편적 뭐 언어로 재포장했다? 뭐 그런 느낌이 음, 좀 들었어요. 지금 얘기를 음, 들으면서. 예. 음, 네. 분명히 관련성이 있어 보이네. 예. 예, 아마 그럼에도 이제 마강수가 이제 세계적인 평가를 못 받은 건 이제 남성의 시선에서 이제 어떤 그렇죠. 그 에로티시즘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변화되는 그 시대상에 어울리지도 않지만 이제 마강 한강은 음, 여성의 몸을 물론 그 형부의 시선에서 이렇게 대상화하고는 있지만 그거를 감추어지긴 했지만 그 내면 그 이야기의 맥락을 보면 아 음, 영애가 뭔가 자기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그런 가부장적인 시선이나 음, 남성 중심적인 그 포르노그라피의 그 음, 좀 하찮은 그 낮은 그거를 좀 벗어나죠. 예. 그러니까 노벨 음. 문학상도 탈 수 있는 거죠. 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못하는 거죠, 이게. 예.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나무 불꽃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런 일이 있고 이제 영애 언니가 이제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서 정신병원으로 둘을 원래 이제 여기 좀 그림이 좀 그러네요. 다 음, 그러네요. 음, 네. 아, 예. 그 원래 이제 그 자해를 하고 나서도 이제 정신병원에 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정신병동에서 불러서
이제 영애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정신병원에 오래 이제 있을 수가 없고 이제 본인도 자기 동생이지만 이제 남편과의 그런 모습 때문에 조금 꺼리함도 있고 해서 이제 멀리 시골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소설 나무불꽃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영애의 이야기인데 영애의 언니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앞서 겪었던 고기를 먹지 않은 일 그리고 그 형부와 그 동생 간의 남편과 동생 간의 그 일들 그런 것들이 다시 서술되면서 또 어린 시절에 그 두 자매가 겪었던 아버지에 의한 어떤 폭력의 그런 상황들이 뭐 얼핏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음, 중요한 거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실종이 됐는데 뭐 탈출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산빛 아래 가서 이렇게 비에 젖은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게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제 비에 젖은 나무들 가운데 전혀 미동도 없이 마치 자기가 나무가 된 것이냐 그런 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병원 직원들이 보고 이렇게 데려오는데 그래서 이제 영애 언니가 이제 정기적으로 면회를 가면서 그 일들을 이렇게 벌어지는 건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뭐 고기만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음식물을 거부하고 뭐 링거 맞는 것도 거부하고 뭐 코에 이제 삽관을 해서 뭐 미음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앙상하게 마른 그 몸에 정말 아무것도 곱기를 끊었기 때문에 이제 좀 뼈다귀만 남은 그 몸인데 그 영예의 엉덩이에 몽고 반점만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뭐 미음을 이제 코로 삽입해서 넣는 것도 이제 거부되고 위는 이제 말라 비틀어서 이제 피를 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야만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서울로 이송하면서 언니가 그 구급 그 병원차에 같이 있으면서 마지막 예, 동생의 영의 귓가에 이제 속삭이는 말로 이 소설이 끝나는데요. 그 서울 병원으로 이송되는 그 영애에게 언니가 건넨 말은 이런 거예요. 물론 중간에 이제 상황 묘사가 있으면서 띄엄띄엄한 말인데 그 말만 따오면 이래요. 음, 그냥 꿈이야. 이건 말이야. 어쩌면 꿈인지 몰라. 꿈속에선 꿈이 전부인 것 같잖아. 하지만 깨고 나면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지.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깨어나면 그때는 점점점. 음, 그러니까 영애가 어느 날 고기를 거부한 거는 꿈 때문이었잖아요. 이 꿈이라는 모티브가 이 소설에서 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마지막에 이 꿈이라는 키워드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의 음, 무의식 쪽에서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 덩어리를 그 먹는 끔찍한 장면을 경험했을 때 아마 그 어린 시절의 그런 폭력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 고기를 먹고 거기서 핏물이 흐른다라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러 꿈들 속에서 자신이 누구를 죽이고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 공포와 또 이상한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에 있는 그 억압된 그런 것들이 의식으로 꿈으로 표현되는 건데 결국 이 결국에는 금식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이제 죽음 앞에 놓이게 만든 음, 이 현실이 어떻게 보면 꿈이냐 아니면 오늘 그냥 그 꿈에서 깨려고 하는 어떤 아우성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저희를 이제 끌고 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는 장자의 제물론편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장자가 꿈속에 나비가 되었는데 잘 놀다가 보니까 꿈의 나비가 된 건지 아니면 나비가 꿈의 장자가 된 건지 이것인지 저것인지 잘 모를 세계에 다다랐다라는 그것을 떠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꿈의 나비가 된 건지, 나비가 꿈의 이제 내가 된 건지 모를 그것. 내가 사는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깨의 세계인지, 꿈에 취한 세계인지, 그 비몽사몽한 그 의식과 무의식의 그 경계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연약한 존재로서의 육체의 고깃 덩어리, 어떻게 보면 벌거벗은 인간으로서의 내가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나와 너의 경계가 모호하고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나를 찾아갈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장자의 구절을 보면은
그래도 구분은 있는데 그것을 물화라고 했습니다. 내가 음, 어떤 개체로서 존재하기도 하고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대상화되기도 하지만 진정한 나의 어떤 구분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는 나와 내가 나로서 이게 존재하려고 하는 나가 어떤 구분점을 지날 때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 이제 물화, 그러니까 사물 물자의 이제 화할 화자인데요. 하나의 사물이 되는 것과 같은 경험인데 이 영해의 모습 속에서는 자기가 이제 한 그루 나무가 되기를, 예, 나의 몸에 음, 아까 꽃이 그려진 그 몽고반점 이야기에서 이 나무 불꽃은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자기가 이제 아예 한 그루 나무처럼 그 대지에, 예, 또 물구나무를 서서, 예,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펼치면서, 예, 젖은 또 하늘빛을 받는 나무와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꿈을 꾸는 거죠. 음, 근데 물론 그게, 예,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꿈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가만히 보면은 이 현실이 꿈과 같은 한낱 헛개비 꿈과 같은 세계라고 하면 정말 죽어서야 그 꿈을 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또 꿈에서 그렇죠. 깨야, 예, 내가 꿈을 꿨구나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음, 진정 우리의 삶이나 이 현실의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이 헛개비 같은 꿈과 같다면 결국 음, 그것을 깨는 깸은, 예, 죽음 앞에서만, 예, 그 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놓아버리는 그 방생, 그리고 모든 억압의 질서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나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나로 깨어나는 해탈이라고 하는 그 놓아버림, 풀어놓음, 벗어던짐의 그 구원은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지만, 예, 음. 결국은 온전한 나로서 존재하는 해방과 해탈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장면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예. 참. 아, 어렵죠? 예, 어려운 걸 둘째치고 그냥 막 유쾌한 내용은 아니라, 그죠? 예. 또, 근데 뭐 솔직히 성경도 읽어보면은 음, 약간 하드코어잖아요. 뒤가 막 채찍으로 맞고 살점이 떨어지고 막 핏물이 음. 막 물이 빠지고 예, 근데 뭐 솔직히 그렇게 예수 자세한 묘사가 많이 있질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어, 죽어가는 과정이 묘사되고 솔직히 뭐 어, 성경도 하드코어죠. 음, 구약 성경은 더 심하고. 예. 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막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냥 은유적으로 받아들이잖아. 그런 태도가 있는데 네, 이거는 최근의 소설 작품이니까 내 음, 현실로 대비시켜서 음. 보니까 더 힘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네, 너무 많이 마지막 지났어. 제, 예, 예, 이제 레비나스의, 오늘의 핵심이잖아. 이제 지금 할 예, 얘기가. 예. 레비나스의 전체성과 무한 한 구절 이제 같이 나누면서 좀 정리를 음, 해보겠습니다. 네네,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전체성과 무한에서 탈음패된 것에 즉자와 대자 너머에 인간의 벌거벗음이 있다. 음, 세계의, 외부보다 더 외재적인 벌거벗음, 세계에 대한 자신의 낯설음을 외치는 벌거벗음, 그 벌거벗음은 스스로 드러내면서 감춰진 자신의 비참이 지닌 부끄러움을 절규한다. 음, 그것은 영혼에서의 죽음을 절규한다. 음, 이 인간의 벌거벗음을 나는 호명한다. 음, 그것은 나인 그대로의 나를 부른다라고 말하는데요. 음, 그래서 한강님이, 예, 노벨 문학상을 타실 만하다. 예, 어, 이런, 모든 철학자들의 사상을, 예, 잘 이렇게, 함유하고 계신, 예, 그래서 청소년들은 좀 권독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어, 인생을 고민하는, 예, 어른들은 꼭 읽어봐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여기 보면은, 인간의 벌거벗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세계 너머로 음, 감춰진 자아가 그 벌거벗은 존재로 드러날 때 낯선 자아지만 어떻게 보면 진정한 나를 마주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음, 이 채식주의자 영해라는 존재가 자기 몸에, 고기를 거부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타자의 시선으로 규정됐던 그 지난날의 나를 벗고 진정한 나로 거듭나 가는 길에 이 벌거벗은 존재로서 하나의 육체에 갇힌 영혼으로서, 드러나는 그런 장면들이 바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이 한강의 소설의 채식주의자는 그것이 그냥 단순한 허무주의나 그런 어떤 멸절의 공간이 아니고 무언가 나무가 되어서
햇빛을 받으며 젖은 그런 어떤 숨결로 어떤 뿌리와 풀을 내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어떤 모체로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붉은 핏덩이, 고기 살덩어리 그 육체가 아니라 그것이 온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멸되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벌거벗은 나를 어떻게 보면 이제 창출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에로스적인 그 에로티시즘의 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룩할 성애, 거룩한 사랑의 아가페로 모든 생명을 품는 그 지점으로 가는데 거기에 오늘 우리 이제 기독교적인 해석은 이제 여기 짧게입니다. 그게 음, 바로 이제 십자가의 케노시스에서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모든 생명을 살리신 그런 한 네, 그루 나무에 그 나무에 달린 십자가의 메시아 그 네, 하나의 몸뚱이로 핏물 뚝뚝 흘리는 그런 육체 덩어리로 죽음을 맞은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말씀이 성육신하신 그 거룩한 몸이 하나의 살점으로서 뜯기며 십자가에 매어 달릴 수 있는가? 근데 음, 거기에는 이제 인간 실존의 어떻게 보면 전부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죽음의 멸절을 맞아서 무허공, 음, 없어지고 비워지고 텅 빈 어떤 그 멸절의 그 세계를 경험해야 빛처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벌거벗은 몸처럼 이 영해의 그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된 그 메마른 몸도 그러한 새로운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채식주의자가 읽으면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고 좀 잘 안 다가오실 수도 있지만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시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낯선 자 또 예외자로 이렇게 헛개비 같은 꿈에 이게 갇혀서 어떻게 보면 폭력의 노예가 돼서 또 이 세계 질서에 그냥 살아 있으나 죽은 자처럼 영원히 잠들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나를 이 나의 몸뚱아리로부터 출발한 나를 찾아나갈 수 있는지 그런 구도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순히 그렇게 신화화되고 신비화된 그래서 그 십자가가 무슨 부적처럼 나의 구원과 복을 주시는 그런 증표가 아니라 정말 나도 나의 몸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소설 속 영해처럼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던져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면서 찾아내야 되는 그런 구도의 과정이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나 이게 절망적이지 않고 기독교 메시지와 기독교 세계관과 맞는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생명의 나무를 머금은 새로운 이제 부활의 그것을 이제 바라보기 때문인데, 물론 이 소설에는 그런 부활의 새로운 삶의 내용은 없지만, 그러면 이제 소설이 재미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이렇게 바라보는 기독교인으로서는 뭔가 희망은 있고 구원은 있고 새로운 삶의 소망은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평가로 내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 안 아, 되는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아, 그렇죠. 그 노래죠. 나무가 되어줘. 네,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 짧게 좀 나눠보죠. 저는 입이 머리 아파. 그냥 너무 너무 예, 힘드네. 약간 진이 빠지는데요, 제가. 응. 그러니까 말씀이 그 천천히 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듣는 내용 자체가 조금 진이 빠지네요. 충분히 우리 그 소 땡땡 목사님께서 어 그 무슨 황순원 시인상에 빛나는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보기 어렵겠다 하는 말씀이 또 다른 그래서 의미로 갑자기 그분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읽다가 저기 근데, 좀 힘들 것 근데 같네. 그 예술의 기능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도 있지만 네. 사실 예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음. 어 그 뭐라고 해야 돼 불편함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 만해인가요? 그 아무튼 그
여자가 그 이렇게 벌거벗고 누워 있는 그림. 음, 예전에는 주로 그 역사적 영이라든가 여신들을 주로 그렇게 그렸는데 음, 에, 창녀를 그리거든요. 음, 그래서 그 그림을 훼손하려고 사람들이 엄청 달려들어가지고 음, 전시 사람들 손 못 대게 높이 달았다 그러죠. 근데 음, 그 그림이 현대 인상주의의 출발이거든요. 음, 그, 그 그림이 없었으면 빈센트 반 고흐도 없고 뭐 모네도 없고 음,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에펠탑이 세워질 때도 프랑스의 모든 지식인들과 대중들은 혐오 시설이라고 철거를 요구했었어요. 음, 근데 그러니까 그 앙상한 뼈대 그 거친 금속이 보여주는 그 그쵸, 네, 흉측스러워 보이는 그 모습이 그 당시 프랑스 일반인들 지식인들조차도 당대 최고의 진보적 지식인들도 파리를 망가뜨린다고 하면서 이제 음, 철거를 요구했었는데 그게 그래서 파리 박람회 기간 동안에만 세워두기로 했다가 한시적으로 세워뒀다 철거할 예정이었는데 음. 아직까지 철거 안 됐잖아. 지금 음, 프랑스의 에펠탑이 철, 없는 파리는 철거하면 상상할 안 수 없는 되지. 거. 어, 어,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술이라는 거는 이제 그 봉준호의 기생충도 최근에 주목을 받은 거는 그 불편함이거든요. 음, 봤을 때 전 세계인들이 그 불편함을 공감하고 공유했고, 음, 그래서 저는 그 예술적 기능을 탁월하게 수행했다. 그런 음, 생각이 들고요. 그 네, 예전에 그 목사가 설교 시간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 희로라기 하나 안 걸치고 완전한 나체로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설교했다가 교회에서 음. 쫓겨난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쫓겨났다고? 예. 우리가 보통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그 중요 부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뭘 우리로 입고 치면 그냥 달려 있잖아요. 적어도 예. 팬티는 입고 있었던 거지. 예. 근데 그 예. 당시 근데 그것도 안 입었다. 고대 예. 근동 시대 로마 제국 시대에 예. 그 십자가형은 다 완전한 나체로 수치심을 극대화시켜서 매다는 것이 음, 통상적인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수도 당연히 그렇게 죽었을 거고. 음, 그래서 제가 옛날 학부 때 1학년 때 이현주 목사님이 쓰신 예수의 죽음이라는 책을 읽을 때 받았던 충격이 뭐냐면 음, 예수님이 달려 있는 그 십자가 달려 있을 때 그 성기의 음모에 파리떼들이 꼬여가지고 음, 그 예수님의 성기 음모로 파리들이 들락거리는 음, 모습을 묘사를 해요. 음, 그 이현주의 문학 작품에 나오는 예수의 그 죽음의 실제적 모, 모습이에요. 근데 너무 불편하죠, 읽으면. 음, 아주,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거룩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모습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기대와 욕망에 부합하지 않잖아. 근데 그쵸. 그걸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예수의 죽음에 보다 깊은 그 어떤 처절함 혹은 음, 그 숭고함 그거를 그 묘사를 통해서 더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저는 이제 그 코알라가 해석한 이 해석 되게 너무나 불편한 묘사들과 그 어떤 음, 그 소설적 묘사들 구도 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이제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해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소설이 더 깊숙하게 한 스텝 더 다가가게 안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총평도 어렵네요. 아, 역시 간단한 정리는 기대할 거는 우리 손 박사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손 박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네, 불편해, 입이. 네, 저 길어서 안 불편한가요? 읽으려고요. 네, 안 읽으려고. 네. 지금 이미 삶이 불편한데,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예, 그, 저는 그냥 로맨스 소설이나 보고, 판타지 소설 보면서, 이제 예, 마법과 칼이 난무하는, 예. 그거 네, 괜찮다. 네, 네, 무협지 보고, 네. 아니, 그게 좋겠어요. 은하영운 전설 소장하신 거 넘기라니까요. 안 됩니다. 그건 저의 인생책이죠. 예. 야, 우리 지금 로맨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은하영운 전설, 만만치 않은 작품이긴 해. 네, 아우, 예, 아주 잘 쓰여진 정치 소설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저는 읽으면서 채식주의자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몽고 반전 뭐 또 여러 가지 소설과 뭐 엮여 있는 이런 제가 좀 보긴 봐야겠는데 좀 두려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 정리하고 읽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게다가 마지막에 정리하신 거는 손으로 써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생각하신 대로 말씀하신 건가요? 우리 코알라님? 제가 좀 이제 이 방송이 끝나면 네, 빨리 잠에 들려고 합니다. 이 음, 음, 불면의 밤을 이 채식주의자 때문에 네. 며칠을 보내면서 이거 며칠 유해 도서 걸렸어요? 맞다. 네, 그래서 제가 한 십수년 예전에 뭐 종교학 어, 대학원에서 어, 공부하고 할 때 이렇게 뭐 다른 책을 읽어가며 어떤 거를 이렇게 뭐 해석하고 해설한 거 외에 지금 거의 네, 오랜만에 이걸 하다 보니까 네, 다시는 이제 감히 노벨 문학상의 경지에 도전하지 않고 네, 그냥 네, 기후변화 환경 네, 실천적 영역에서 열심히 여러분을 네, 안내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힘든 아니요, 계속 해야 작업입니다. 돼. 재밌어요. 재미는 너 없고 좋아요. 배가 너무 좋았었어요. 지쳐서 1년에 한 그러니까. 번씩 아니면 다음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지금, 그럼 언제 네, 나오려고? 아니면은 소년이 온다와 뭐 그거 예, 작별하지 예, 않는다는 이제 역사적인 걸 바탕으로 하니까 두 분 박사님께서 해주시는 예, 걸로 하면 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예, 저기 실시간 댓글에 이렇게 네, 요르고스 님이 글을 많이, 예, 코멘트와 질문을 많이 올리셨어요. 네, 일단 한강 작가 동화책 많이 썼다 그러고요. 네, 그러니까 그 한강 작가의 작품이 채식주의자 말고 다양성이 있는데 미디어에 너무 채식주의자가 부각돼서 음, 다른 좋은 작품들이 묻힌 느낌이 있다. 그런 음, 말씀하셨고요. 음, 그다음 페미니즘적 주제의식과 관련한 평가는 다양한 관점 중 하나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뭐 정신질환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넘어서 정신질환 당사자의 주체적 경험과 느낌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음. 마강수는 탐미주의적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그 나름의 문화예술적 의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코알라님의 이 해설을 듣는 와중에 요르고스님이 썼는데 고등학생 읽어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라고 안 글을 됩니다. 달았어요. 수능 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예, 공부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술이란 성과 속이 잘 조화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엔돌핀이라는 분이 질문을 했는데 날목 뜻이 뭔가요? 말씀드렸다시피 날 것, 프레시한 거 있잖아요. 날 것 할 때 날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날라리 할 때도 날짜도 있고, 중의적인 뜻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요르고스님이 우리 대화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다들 너무 철학적으로만 해석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아닌데요. 저 아닌데요? 그럼 네. 뭐, 은하영웅정설이 무슨 네. 철학이야. 정치 알겠습니다. 철학이 아주 대단하지요. 아, 저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철학 잘 모르고 이제 그 신학적으로 뭐 얘기한다고 한 건데 뭐, 어, 뭐 얼치기였습니다. 예. 아니,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철학은 신학의 산물이다. 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죠. 네. 다 신학에서 나온 거다. 철학보다 신학이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아, 어디 가서 말은 못합니다. 마지막에 근데 너무 저렴. 그렇게 어디 가서 말은 못합니다. 그렇다고 네. 어쨌든 그렇게 배웠다.